지금 현재 이 눌리고 있는 상황은 누군가가 억누르고 있는 건데 누가 억누를 수 있는 거냐? 결국은 월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의 국방위원회가 비트코인 액트라는 법안을 국가 안보, 미국의 패권 문제로 다루기 시작할 때 이때가 중요한 거고요. 네, 안녕하세요. 팔로우 머니터입니다. 금 보유고 논쟁과 비트코인 그리고 다가올 자산의 대이동, 세계의 자금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김창희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미국의 정치권에서 그 금 보유고에 대한 투명성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포트녹스 금 보유량에 대한 논쟁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막상 금고를 열어봤더니 예상하는 것만큼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떤 시나리오가 좀 펼쳐질까요? 일단 금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없을 수도 있을까요? 지금 미국이 그 포트녹스 금고문을 열어서 감사를 하겠다고 하면은 네. 민주당과 월가가 발칵 뒤집힙니다. 네, 그 열면 안 된다. 국가의 안보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지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미국이 금을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가 전 세계에 알려지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이 지금 공식적으로 8,133톤을 연준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거 밝히면 안 되죠. 네, 닉슨 쇼크 이전에 2만 톤에서 9천 톤으로 급격히 줄었다가 닉슨 쇼크 직후의 상황에서 1,000톤이 갑자기 또 없어졌어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금 가격을 누르기 위해서 내다 팔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쨌거나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8,133톤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다 얘기하면서 그 미국의 금의 어떤 보관량을 그 공식적으로 알려지는 게 국가 안보 문제라고 하면 8,133톤 갖고 있다고 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앞뒷말이 안 맞긴 해요. 맞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민주당에서 그 포트녹스 금고를 따서 우리의 금의 실제 보관 상태가 전 세계 만천에 알려지는 게 국가 안보의 문제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은. 네. 그게 그 공급을 열을 때 8,133톤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원래 8,133톤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게 왜 국가 안보의 문제가 돼요? 안 되죠. 전 세계는 지금 미국이 이미 알고 있는 8,133톤의 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8,133톤이 물리적으로 확인됐다고 해서 그게 국가안보 문제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면 그게 국가안보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금이 실제로는 없다라고 해야 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8,133톤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달러 믿고 쓰는 건데, 달러라는 신뢰도가 뒷받침이 되는 건데, 그렇죠. 금고문을 딱 열어봤더니 금고가 텅텅 비어 있다. 그럼 그때는 이제 달러의 신뢰도가 뚝 떨어질 테니까 금이 없는 달러를 어떻게 쓰냐고 물어볼 테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게 국가안보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포트녹스 금고에 금이 없다는 얘기죠. 네. 부족한 것도 아니고 거의 이제 없다라고. 그러니까 부족하거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8,133톤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이미 좀 다들 좀 예견은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그게 과연 네네. 딱 증명이 됐느냐, 확인이 네네. 됐느냐의 차이인 것 같긴 하고. 근데 굳이 이 정도 그 추론할 수 있으면은 굳이 금고문을 열어보지 않더라도 상황은 알 수 있죠. 없는 거죠. 그 정도가. 네. 있으면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난리 안 치겠죠. 그러니까 없다라고 100% 그냥 단정해도 됩니다. 네. 아니면 민주당이 어떤 신비주의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는 없는 것처럼 해야 돼 뭐 이런 목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자꾸 이렇게 그 국가안보 문제로 난리를 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은 금이 없다라고 헷갈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미국이 얻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네, 오히려 구설수만 오를 텐데. 그렇죠. 그렇다면은 없다고 봐야죠. 네, 굳이 그거를 까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꼭 찍어 먹어야 된장인지 똥인지 알면 그건 이제 이제 어린애죠. 네. 그러니까 없는 건데 그러면은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금을 재평가해서 그 차액으로 지금 미국의 국채 문제를 해결하고 비트코인을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네. 금고문을 열었을 때 금이 없다면 재평가할 금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금의 재평가를 통한 국채 문제 해결도 무산될 수 있잖아요. 그걸 왜 열어보자고 할까? 그러면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트럼프가 바보여서 그런가? 그냥 막무가내로 그런가?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보다 트럼프가 더 똑똑합니다. 본인이 트럼프를 욕하고 트럼프 막무가내고 바보다 뭐 이디엇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만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 비해서는 트럼프가 더 똑똑해요. 그러면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트럼프가 갖고 있었던 시나리오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결국에 그 자산의 대이동에 대한 그 전략의 최종 승자는
아니 트럼프가 될 거라고 트럼프는 보시는 어떤 거예요? 의도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트럼프는 저기 장사꾼이고 본인도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인데 그걸 깠을 때 내가 금의 재평가를 못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뭘 하겠다는 얘기는 그 위험에 비해서 수익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금이 없을 때 전 세계가 받는 충격으로 인한 달러의 어떤 타격보다 얻는 이익이 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익이 뭘까? 막대한 이익이겠죠. 어떤 이익이 있길래 도대체 금이 없는 위험을 무릅쓰고 금고문을 열어서 그 보유고를 확인하겠다고 할까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이익이어야 이 충격이나 손해를 상쇄하고 남을 테니까 그럼 이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어떤 걸까? 과연 어떤 상황일까라는 거죠. 그럼 뭐 이제 일각에서는 연준하고 연결된 대형 은행사들이 이제 금고의 금을 이제 초저금리, 뭐 1% 초저금리로 해가지고 시장에 사서 내다 팔았다. 그래서 레버리지에 대한 뭐 일을 했다. 일각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한 얘기인데 아, 그래요? 다른 데서 한 얘기인데 네, 이게 지금 어떤 시나리오인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이건 이제 추론이지만 그 만약에 이 추론을 대체할 추론이 없다면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제 듣는 시청자분들께서 일단은 금이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금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면 이 말은 더 이상 진척이 안 안 됩니다. 맞고, 네. 네, 일단은 금은 지금 8,133톤은 없다. 네, 제로인지 뭐 4,000톤인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장부하고는 다르다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말이 틀리다 맞다를 판단하시려면 금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이 말을 들을 필요 없어요. 근데 금이 없다라고 만약에 동의하신다면 지금부터는 금은 왜 없을까 하는 거예요. 네. 미국이 8,133톤의 금을 가지고 있는데 금은 현금 흐름이 전혀 생기지 않아요. 배당금도 없고 이자도 안 줘요. 근데 그 막대한 자산을 지금 시가로 하면 1조 3천억 달러인데 1조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2천조 원이 됩니다. 근데 2천조 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우리나라 예산의 3년 예산이거든요. 막대한 돈을 금고에 넣어놓고 그냥 쌓아둔 거예요. 이거 그 재테크로만 생각하면은 바보잖아요. 그렇죠. 네, 2천조 원을 금고에 쌓아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 물론 이제 시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나는 뭐 이자 안 줘도 되고 아무것도 상관없어. 야, 매년 가치가 2배가 오르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기 압구정동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 지금 100억 됐고 내년이면 150억, 200억 될 텐데 이자 안 줘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인테리어 안 해도 돼. 그냥 나는 이게 바라만 봐도 너무 흐뭇해. 이렇다면 그냥 쌓아두면 되죠. 근데 월가의 불리언 뱅크들이라고 해서 이제 금을 거래하는 은행들이 있는데 대형 은행들이 있는데 그 은행들의 딜러들의 눈에는 이 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연준은 지금 그 불리언 뱅크들의 그 주식회사예요. 출자를 해가지고 실제로 연간 6%씩 배당금을 줍니다. 네. 이거는 음모론이 아니라 송홍빈은 화폐전쟁에 나왔고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연준이라는 미국의 중앙은행은 그 월가 은행들, 그 미국에 있는 모든 은행들, 소형 은행들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대주주인 지분들은 월가 불리언 뱅크들의 주식회사입니다. 근데 본인들이 출자해서 만든 주식회사에 금이 8,000톤이 있는데 이걸 가만히 놔둘 금융맨들이 어디 있어요? 다 갖다 판 거예요. 싸게 빌려서 갖다 팔고 또 1톤 빌려가지고 100톤짜리 선물 금 만들어서 내다 팔고 한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지난 50년간 막대한 이익을 누렸죠. 그러니까 금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 증거는 뭐냐? 지난 50년간 금의 가격이 억눌려 왔어요. 근데 전 세계의 20만 톤의 금 중에 미국이 지금 각국 중앙은행들과 미국의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이 대략 한 30%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럼 30% 묶여 있는데 그러면 전 세계 금의 공급량이 대부분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공급이 다 묶여 있는데 금의 가격이 안 올랐다. 이거는 교과서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금은 다 한번 사면 금고에 넣어놓고 안 팝니다. 네. 그럼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있을 테니까 금의 가격이 계속 올라갔어야 되죠. 근데 금은 지난 50년간 되게 억눌려 있다가 닉슨 쇼크 이후에 잠깐 10년 동안 올랐다가 그때는 이제 모든 게 다 올랐잖아요. 그 오일 쇼크 이후에, 오일 쇼크 당시에. 네. 금도 올랐어요, 많이. 금이 대표적인 자산이니까 올랐죠. 그 이후에 금은 계속 눌렸어요. 그랬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바젤 3 협약이 맺어진 다음에 각국 중앙은행이 사재기를 하니까 2022년부터야 비로소 금 가격이 서서히 올라서 지금 5,000달러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금 가격이 폭등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시장 가격의 정상 가격은 여기인데 금이 정상 가격으로 계속 지금 수렴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왜 그런 비정상 가격이었냐?
연준이 계속 내다 팔아서 그래요. 불리언 뱅크들을 통해서. 네. 그거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죠.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공급의 주체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 그동안 시장 가격, 금의 시장 가격을 근거로 보면은 뭔가는 지금 실제로 금의 어떤 양에 비해서 유통이 많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연준의 금을 베이스먼트로 한 근거로 한 선물 금을 가지고 월가가 그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는 거죠. 근데 작가님의 시나리오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금값에 대한 또 재평가가 이루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월가는 계속 내다 팔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연준의 장배는 8,000톤이 있지만 네. 연준과 재무부 간의 거래 장부에는 8,000톤이 있지만 연준과 월가 간의 장부에는 다 리스를 해준 거죠 지금. 그러면 금은 지금 실제로 어디로 가 있느냐? 리스 계약을 통해서 월가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월가는 그걸 지금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거냐? 일부 보관하고 있거나 상당 부분 내다 팔았겠죠. 근데 트럼프가 금보이고 투명성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이제 그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중심이 돼서 이제 뭐 학계 전문가들 뭐 시민단체들 해가지고 금고를 딱 열어보니까 금이 없어요. 그러면은 야 금이 없습니다라고 보고 받으면 그럼 금의 재평가 못하는 거네. 알았어. 그러면 국채도 찍어야지. 어떻게 찍어야지 공리해봐. 뭐 이럴까요? 그게 아니죠. 왜 없는 거야? 물어볼 거 아닙니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한테 금이 없어? 왜 없어? 그러니까 월가가 다 빌려갔습니다. 빌려간 거야? 갚으면 되잖아. 계약했으니까 그거 상환기간 다 있을 거 아니야. 갚으라고 해. 그러면 그리고 우리 금 재평가해야 되고 지금 금 리스트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니까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였으니까 야 그거 저기 하라고 해. 그거 갚으라고 해 빨리. 우리 금 재평가에서 국채 문제 해결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월가 불리언 뱅크들은 지금 금 보이고 투명성 법안이 통과돼서 포트록스 금고를 열어보는 순간 금을 갚아야 돼요. 네, 그러면 금을 어디서 사서 갚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부랴부랴 이제 코맥스 가가지고 금 사고 런던 가서 금 사고 심지어는 상하이 가서 금을 사와야 돼요. 네, 지금 현물금은 상하이에 제일 많고 런던하고 지금 뉴욕은 다 선물금인데 그럼 상하이 가서 금 사와야 돼요. 네, 그럼 금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8,000톤의 금을 다 지금 유럽 저기 월가의 은행들이 막 여기저기 가서 막 제발 좀 금 좀 팔아줘 쑤시고 다니면 금 가격이 치솟겠죠. 그렇죠. 그럼 트럼프한테는 뭐가 좋냐면 금을 재평가할 때 시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올라가겠죠, 시가가. 네, 그럼 재평가 금액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시가를 기본으로 하면. 네, 두 번째는 지금 월가가 지금 계속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금 재평가라든지 그 비트코인, 비축 전략에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강력한 지렛대를 쥐게 되잖아요. 월가가 야 너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거 횡령이라던데 내가 법무부 장관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연준 의장하고 그때 당시에 그 월가 은행들이 횡령한 거래. 왜냐면 금 리스 계약이라는 거 원래 못하게 돼 있다며. 야, 횡령했으면 다 감옥에 가야지. 그 알카트라즈 감옥 그거 뭐 상어도 많고 뭐 바람도 불고 좋다는데 거기 가서 잠깐 쉬고 와 뭐 이러면 네. 황당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러면은 제미 다이먼 같은 월가의 은행장들은 트럼프가 요구하는 거 제발 좀 목숨만 살려주면 뭐든지 다 할게요. 이렇게 딜을 하겠죠. 네. 그럼 트럼프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걸 그때 가서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트럼프는 그 상황을 이제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상했던 그 이제 시나리오를 예측한 부분인 거고 이제 또 하나 얘기를 해보면 이제 월가가 이제 가격 조작 이런 리스크 이런 것들 좀 피하려면 이제 코인 거래소에 개인 지갑을 갖춰야 된다라고들 하는데 이제 개인 지갑을 직접 보관하는 게 뭐가 왜 유리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실물 거래의 힘을 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 원리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그 저가에서 상당 부분 묶여 있으면서 그 보합 상태로 계속 지지부진하잖아요. 네네. 이거는 지금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시장에 만약에 어떤 그 조작자도 없다면 지금 이 상황은 뭔가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래도 시장을 계속 지켜봤던 어떤 전문가급들이 이 상황을 명쾌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아니면 그 전문가분들이 팩트라는 이름으로 그 이상의 어떤 그 담벼락을 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내가 이 이상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팩트가 아닌 걸로 오해받을 수 있다라고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팩트가 아니라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팩트라는 건 드러난 팩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시장에서 알 수 있는 드러난 팩트, 데이터나 자료에 의해서. 근데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신당동 떡볶이 할머니가
그 소스의 비법을 다 드러내놓고 나는 이렇게 장사합니다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비법을 가진 그 시장 조정자들, 시장의 1등 기업들은 절대 자기들의 영업비밀 얘기 안 하죠. 근데 내가 그 영업비밀을 모른다고 그 영업비밀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당동 할머니 떡볶이의 레시피를 내가 모른다고 신당동 할머니의 떡볶이에는 맛있는 소스가 안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소스는 나는 모릅니다라고 일단 하고 이제 여기서 다 중단해야 돼요. 중단하는 거죠. 시장 전문가들은. 근데 그러면 그게 없다라고 내가 시장을 판단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게 뭔지를 그래도 그 이제 부족한 단서들을 통해서 추론하는 게 좋을까라고 보면 저는 자산시장에서는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레시피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그 레시피는 없다라고 전제하고 내가 떡볶이 시장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바보예요. 100점 100패죠. 근데 저 할머니가 나한테 비법은 안 알려주지만 내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찍어 먹어보고 뭐 하니까 아 여기에는 라면 스프가 들어간 것 같아. 여기 결국 미원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다시마 국물이 들어간 것 같아. 이렇게 추정하고 합리적인 추론을 하고 내가 그것과 비슷한 걸 만들어서 경쟁을 해야지. 저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쓴다는데 오케이 나는 그러면 그냥 그 뭐 시중에 파는 그냥 그 레시피 갖다가 쓸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는 거잖아요 100%. 그럼 한번 추론을 해보면 그 지금 현재 이 눌리고 있는 상황은 누군가가 억누르고 있는 건데 누가 억누를 수 있는 거냐 하는 거예요. 고래들이 일단 많이 팔았다. 오리지널 갱스터들이. 네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팔고 싶을까요? 내가 자산을 갖고 있는데 내 자산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네, 그분들은 그래도 그 가격이 올라가는 높은 유지하는 상황에서 팔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고 이게 더 떨어진다면 기다릴 거예요. 네. 네, 아니면 뭐 나는 어쨌거나 10,000원에 샀는데 지금 1억이건 5천만 원이건 돈 벌었으니까 팔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면 계속 뭔가 이 가격이 올라가면 상단에서 뭔가 저항선이 생기고 또 떨어지고 또 조금 떨어지면 하방에서 뭔가 또 저항선이 생겨서 조금 올라가고 이 방법은 이걸 근거로 볼 때는 결국은 상하방에 어떤 매도 매수 포지션을 잡아놓는 월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월가가 가장 그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시장 조성자라는 제도가 있어요. 마켓 메이커라는 제도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 저기 디지털 자산법 만들면서 마켓 메이커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거 가지고 지금 막 시시비비가 막 갈리고 있는데 시장 조성이라는 거, 마켓 메이커라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되게 좋은 말이에요. 네, 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줘서 시장을 형성시켜주는 사람이에요. 그 기관이죠. 네. 되게 좋잖아요. 시장 마켓 메이커 시장을 형성해준다.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서 시장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가 그 많은 돈을 갖다가 그 시장을 조성해주고 그냥 나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 국가에 이바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할까요? 시장 조성이라는 역할을 그 많은 유동성을 갖다가 펌프질을 하면서 그래 나는 시장 조성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원활히 돌아가네. 난 좋은 일 했네. 이것 때문에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익이 있다는 거잖아요. 마켓 메이커로서 이익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익을 그러면 마켓 메이커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보다 더 큰 이익을 정부가 주어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내가 가지고 있는 유동성을 그 시장을 뒷받침해 주는데 쓰겠죠. 네. 내가 만약 1조 달러 가지고 있는데 마켓 메이커로서 1조 달러를 그 비트코인 시장에 쏟아붓겠다라고 하면 미국 정부가 그 1조 달러에 대한 최소한 시장 이자율만큼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시장 이자율 받으려고 내가 1조 달러에다 쏟아볼까요? 아니죠. 어마어마한 이점이 있어요. 그 이점이란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제도 그 규제를 벗어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비트코인 ETF 시장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물 ETF라는 그 시장에 네. 그 월가의 불리한 아까 얘기했던 JP모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같은 대형 은행들이 ETF의 어떤 시장 조성자로서 참여할 때에는 원래는 선물 매수 포지션을 못 잡게 돼 있는데 선물 매수 포지션까지 잡을 수 있게끔 하는 AP라는 제도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네가 여기 와서 유동성을 공급해 줘. 그래서 매도 포지션 잡아서 파는 사람이 있을 때 사는 사람이 있을 때 팔아주고 매수 포지션 잡아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다 받아줘. 대신에 선물 시장에서 규제를 확 풀어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ETF 현물 시장을 통해서 지금 그 마켓 메이커들은 그 비트코인 선물 포지션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매수 포지션을 잡아놓고 그 사람들은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 차익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자산이 우상향해야 매도 포지션과 매수 포지션 간의 차익이 발생해요. 이게 거꾸로 되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자산이 월가화 됐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월가는 이 자산을 장기적으로 서서히 우상향 시키려고 하는 유인이 생겨요. 네, 그래야 일단 차익이 생겨요. 매수 매도 간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이게 갑자기 폭등해가지고 이 차익을 먹는 게 아니고 계속 일단은 각도가 이게 수평 각도가 아니라 살짝 우상향하는 각도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자산을 계속 매수 매도 간의 이 터널, 이 스네이크 터널이라고 해요. 아주 작은 터널을 만들어 놓고 계속 벽치기를 하는 거예요. 매도벽 매수벽 간의 이 벽치기를 계속 하면서 이 진동수를 늘리는 게 이 사람들은 수익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아주 작은 스네이크 터널, 뱀 터널의 그 장벽을 만들어서 이 진동수를 늘리는 거.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저빈도에서 고빈도로 만드는 거. 하이 프리퀀시로 만드는 게 이 사람들의 수익을 내는 구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AI 에이전트라는 게 생겨서 거의 실시간으로 뭐 초당 0.1초당 뭐 30분의 1초당 해가지고 초당 이 거래를 해요, 그냥. 네. 그 고빈도 매매를 해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가 일단 시장 진입하는 가격이 낮으면 좋잖아요. 네, 진입해서 우상향 시키면 되니까. 내가 2억에서 진입해가지고 우상향 시키는 것보다 이거 떨어뜨린 다음에 1억에서 진입해서 계속 1억까지 또 2억까지 우상향. 왜냐면 사람들의 지금 머릿속에는 전고점이 2억이라면 2억까지는 간다. 그럼 내가 1억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2억까지의 어떤 그 경로를 쫙 만들어 놓고 이제 뱀터널을 만들어서 빈도수를 높이면 자기네들은 앉아서 그냥 아무 위험 없이 그 시장 조성자라는 이름만으로 돈을 버는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월가인데 지금 그 비트코인 시장에도 이 월가의 이 수익 모델이 적용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익 모델이 2024년 현물 ETF가 들어온 다음에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2025년 10월 10일 날 대폭락을 하고 나서 지금 계속 뭔가 지지부진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되고 있다. 근데 ETF에 보니까 자금은 계속 순이입이 되고 있다. 라고 하면 얘네들이 벽치기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인 스트리트 같은 그 퀀트 트레이더 업체가 이제 FTX 사태 주범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고 그 소송을 당한 그 제인 스트리트의 그 거래 기법이 그 2025년 10월 10일 비트코인 대폭락에 쓰인 기법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그 스테이블 코인 중에는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그 준비자산하고 패깅된 그 미국 국채하고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라고 하는데 원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이제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은 이제 조금 그 공급을 줄이고 알고리즘 그 매수 물량이 부족하면은 조금 이제 수요를 늘리는 식으로 해서 수급을 이제 1달러로 계속 이제 가격이 1달러 유지되는 수급량을 계속 알고리즘으로 컴퓨터로 조정해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알고리즘 코인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궁극의 스테이블 코인이죠. 컴퓨터로 우리는 뭔가 하자는 거니까.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그 크립토라는 거는. 근데 그 알고리즘 코인의 패깅이, 1달러 패깅이 어떤 고빈도 매매를 통해서 그 수급이 갑자기 균형이 깨져버리면 1달러가 갑자기 막 0.5달러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FTX 사태나 그 루나 사태 때 이제 쓰여졌던 어떤 그 기법이라고 해요. 그 시장 교란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 10월 10일 날 비트코인 대폭락 때 바이낸스에서 특정 스테이블 코인의 패깅이 0.65달러로 깨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고빈도 매매를 하는 이 퀀트 트레이더들이 장난을 했다고 이제 월가 헤지 펀드나 퀀트 트레이더 장난을 했다고 이제 의혹이 있었는데 그게 제인 스트리트가 아니냐라는 지금 이제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은 어떤 거대한 그 자본이나 어떤 월가의 큰 손들이 장난을 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설명이 안 돼요. 시장 이렇게까지 뭔가 억눌려 있거나 인위적으로 뭔가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게 지금 증거가 없다고 해서 그런 경우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이 판을 지금 바라보면 그게 안전할까? 아니면 뭔가 그래도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뭔가를 전제하고 내가 이 판을 그 그림을 그려보는 게 안전할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게 그럼 과연 이 하반기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네네. 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일단 하반기 비트코인 시장을 예측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비트코인 관련된 법안들이 어떻게 이제 통과가 되느냐? 마무리가 될 거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케빈 오스이라는 신임 연준 의장이 왔을 때 유동성 문제가 어떻게 될 거냐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비트코인 3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현재 갑노들박되고 있는 클래리티 법안, 명확성 법안,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상품으로 이제 명확하게 규정을 할 거냐, 증권이 아니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 액트, 그러니까 100만 개를 비축할 거냐, 그리고 세 번째는 지니어스 액트, 그러니까 작년에 통과됐지만 이제 수정안들 통과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보이고 투명성 법안이 있어요. 이 법안들이 지금 월가의 반대로 지금 클래리티 액트가 묶여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상하게 그 폴리마켓에는 지금 이게 90% 이상으로 통과될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월가랑 지금 합의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자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배팅하는 사람들은 통과된다고 볼까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뭔가 정보망이 있는 거죠. 정보가 있는 거죠. 그 정보가 뭐냐면은 트럼프가 만약에 월가가 여기에 대해서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트럼프가 밀고 나갈 수 있는 어떤 보관이 있는 거예요. 그 보관이 뭐냐 그러면 비트코인과 관련 비트코인을 국가가 비축한다는 이 전략을 국가 안보 문제로 격상시키는 전략을 지금 짜고 놓고 있어요. 네. 국가수권법이라는 법안이 있거든요. 미국에는 국가수권법이라는 거는 2027년 미국의 회계연도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국가수권법이라는 미국의 국방 예산과 관련된 법안은 최소한 2026년 9월 30일까지는 통과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면은 당장 10월 달부터 군인들의 월급을 못 주고 이란과 전쟁하고 있을 때 토마호크 미사일을 못 쏴요. 예산이 없으니까. 네, 그럼 이 법안은 미국의 국가 안보 패권과 관련된 법안이에요. 그래서 지난 60년간 한 번도 통과가 안 된 적이 없어요. 네. 야당도 전 국민이 납득할 만한 반대 논리가 없으면 반대를 못 해요. 근데 지금 작년 연말에 공화당과 트럼프 백악관이 이 비트코인 3법과 금보이고 투명성 법안을 이 국가수권법의 수정안으로 끼워 넣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26년 회계연도 국가수권법에 그러니까 작년 9월 30일 이전에 통과된 국가수권법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비트코인을 국가 안보 문제로 다뤄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즉 보고서를 미국의 국방부가 의회 국방위원회에 올해 4월 1일까지 제출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다음 달 1일이면 이제 국방부가 미국 국방위원회에 그 비트코인을 국가 안보 문제로 왜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미국의 의회에는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비축이 국가 안보인 거냐를 논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국방부는 트럼프 행정부고 미국의 국방위원회, 즉 여당은 국방위원회는 무조건 장악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 패권과 관련된 문제니까. 그렇죠. 재정위하고 국방위는 무조건 여당이 장악합니다. 어떤 수를 쓰건. 지금 미국의 국방위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 안보 문제로 다뤄야 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고 이미 공화당은 비트코인 비축 전략을 당론으로 채택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4월 1일부터는 뉴스에 폴리뉴스나 여러 가지 뉴스, 우리나라에 이제 뉴스에 나올 거예요.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나올 겁니다. 자, 지금 미국의 의회 국방위원회가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이상하게 국방위원회부터 이제 정치부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비트코인을 써야 돼요, 이제는. 지금은 금융위원회니까 경제부 기자들이 쓰죠.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저널에. 앞으로는 국방위원회, 정치부 기자들이 쓰게 될 겁니다. 자, 미국이 지금 비트코인 비축 전략을 국가 안보 문제로 격상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이제 국가수권법에 끼워져서 국가수권법의 일부 수정안으로 비트코인 액트가 다뤄지는 거예요. 비트코인 액트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법은 지난 60년간 역사를 봤을 때 9월 30일 이전에 무조건 통과가 됐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럼 민주당 통과된다고 가정해야겠네요. 통과된다고 봐야 돼요. 그럼 민주당이 볼 때는 내가 이거 아무리 반대해도 9월 30일 이전에 통과되는 거네? 라고 이제 하나의 디폴트 값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똑똑한 정치인이라면 내가 이거를 지지부진 끌어서 내가 아무리 뭐 여기다 에너지 쏟아봤자 어차피 지는 게임인데 그러면 이거는 통과시켜 주자라는 전략으로 일단 기본값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거 그냥 넉넉히 통과시켜 줄 거야? 그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9월 30일까지 통과시키면 중간선거에 이용하지 못하니까 4월 달 전에 봄 회계연도에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7월에는 여름휴가를 가고 7월 달 여름휴가 돌아오면 중간선거 때문에 자기 지역구 가서 정신없을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네. 그러니까 최소한 4월 달 정도에는 통과시켜 주는 게 트럼프가 원하는 거다. 그래? 그럼 트럼프가 원하는 거 들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거 들어달라고 하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월가의 전략은 아까 얘기한 금불교 투명성 법안이 통과가 돼서 네. 금을 갚아라 그러면 월가는 다 새거렁 차고 뭐 난리가 나니까 야 그러면 우리 비트코인 액트랑 클러리 액트 통과시켜 준다고 하고 대신에 금보유고 투명성 법안 그거 실사하는 거
좀 막아보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을 짤 수 있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를 안고 있네요. 그럼요. 지금. 이거는 만약에 월가가 반대하고 아무리 반대하면 일단은 그러면 국방위원회가 국가안보 문제로 다루어서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보실 거는 미국 의회 금융위원회가 아니면 농림위원회가 네. 이 문제를 상품이냐 주식이냐로 다루는 이 문제가 이슈가 아니라 미국의 국방위원회가 비트코인 액트라는 법안을 국가안보, 미국의 패권 문제로 다루기 시작할 때 이때가 중요한 거고요. 그 캐비너스가 5월 1일 날 이제 연준의장으로 들어오면 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신재무부 연준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1951년에 있었던 재무부 연준협약을 업그레이드하는 버전인데 재무부 연준협약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거든요. 근데 명분이에요.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우리가 앞으로 양적 완화 안 할 테니까 재무부가 양적 완화 해. 야, 재무부가 무슨 돈이 있다고 양적 완화 해? 그러니까 우리가 금을 재평가해서 차액을 쏴줄게. 2조 달러, 1조 달러, 2조 달러 쏴줄게. 그럼 네가 그 돈 가지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네가 양적 완화 해. 야, 왜 중앙은행한테 자꾸 양적 완화 돈 쳐서 양적 완화 하러 가는 거 아니야? 그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네, 그거 네가 해. 이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양적 완화 중앙은행이 하고 재무부가 하네? 그러면은 중앙은행 힘이 없어진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 캐비너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앙은행이 앞으로는 금리와 관련된 통화정책만 하는 중립기관으로 남고 특정 산업에 대한 부동산 시장이나 ESG 시장이나 또는 그 국채 시장이나 이런 특정 시장에 대한 어떤 유동성을 제공하는 어떤 그 시장 참여자가 되지 않겠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김창희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